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65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인육을 나눠 먹으며 각오를 다졌던 조직 영웅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번째 지존파, 막가파, 영웅파로 이어지는 쓰레기 조폭 영웅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폭의 등급을 나누는 것만큼 우스운 일도 없겠지만 스스로 폭력 조직을 만들었음에도 일반인 혹은 같은 조직원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큼 비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소개했던 지존파가 같은 조직원을 살해하고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카페 종업원을 납치하고 그 애인을 납치해서 살해하고 공장 사장 부부를 납치해서 살해했던 이렇게 힘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킨 뒤에 체포되어서 사형을 당하고 2년 뒤에는 또 막가파라는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퍽치기와 4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을 벌이다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년 뒤에 영웅파가 등장하죠. 역사 속의 범죄자들 7번째 시간에 지존파를 다루었고 14번째 시간에 막가파를 다루었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인간 쓰레기들의 모임이 바로 이름도 거창한 영웅파 되시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크고 작은 사건을 일으켜서 소년원을 들락거리던 이순철은 1989년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칼로 찔러 살해했고요. 그 결과 살인죄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순철은 10년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를 했고요. 그가 사회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소년원에서 만났던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박재범, 창종빈, 정덕수 등을 필두로 작은 조폭 단체를 만들었던 이순철은 당시 32살의 나이로 두목을 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웅파였던 거죠. 이순철은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성격을 가졌다고 전해지고요. 2인자 역할을 하던 창종빈은 척추장애로 행동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행동대장을 맡고 있던 박재범은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다혈질 성격이었고 자금을 담당하던 정덕수는 학벌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2년제 대학의 생활체육과에 입학해서 학생회장 선거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조직을 시작했던 영웅파는 기존의 조폭들과 행동 반경을 달리했습니다. 유흥가의 주점이나 나이트클럽 등을 통해서 세력을 키우는 기존 조폭들과는 다르게 영웅파는 청부폭력, 납치, 보험 사기, 사설 경호 등 돈이 되는 일은 가리지 않고 손을 대었던 거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기존에 있던 조직원들과 분쟁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납치해서 강도를 벌이기도 했고요. 장애가 있던 창종빈을 내세워서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벌이기도 했고요. 사설 경호업체를 만들어서 체대 출신의 조직원들을 모집하기도 하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대전 서구 도마 2동 소재의 2층짜리 단독주택을 전세로 빌려서 합숙소로 사용을 했고 다이너스티와 크라이슬러 등의 고급차를 몰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경제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곳에서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지라 이들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어린 시절 소년원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이다 보니까 위계 질서가 확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특히 조직의 브레인을 맡고 있었던 창종빈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한 상태였지만 두목인 이순철과는 매우 절친한 사이로 이순철이 1989년 살인 사건을 벌일 때에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공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보다 조금 늦게 조직에 합류했던 곽종길은 이런 창종빈을 무시하고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무술 유단자에다가 큰 체구를 지니고 있던 곽종길은 이 몸이 불편한 창종빈이 두려워했겠죠. 1999년 10월 22일 이들 사이의 갈등의 마침내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새벽 5시경에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영웅파 일당은 작은 말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한 곽종길이 평소 무시하던 창종빈에게 장애인이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노력하네? 라며 무시하는 말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창종빈의 애인이었던 강정숙에게까지 반말을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희롱을 한 것이죠. 이에 화가 난 창종빈이 곽종길에게 큰 소리를 쳤지만 곽종길은 더 흥분해서 난동을 피웁니다. 결국 보다 못한 이순철은 그 자리에 있던 조직원들에게 곽종길을 폭행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행동대장 박재범이 주도적으로 곽종길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을 해버립니다. 이에 놀란 편의점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영웅파 일당은 곽종길을 자신들의 차에 싣고 아지트로 이동했죠. 당시에 잠깐 정신이 들었던 곽종길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던 것인지 오히려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난동을 부렸고 결국 영웅파 조직원들에게 2차로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곽종길이 기절을 하자 자금책이었던 정덕수는 병원에 데려다 주자라고 의견을 내었지만 창종빈과 박재범은 곽종길이 병원에서 죽거나 살아서 신고를 하면 우리는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라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곽종길을 죽이자라는 의견을 내었고요. 영웅파는 이 의견에 동의하면서 야구방망이와 쇠망치 등으로 폭행을 하다가 두목인 이순철이 회칼로 곽종길의 배를 찔러서 살해해버립니다. 이후 창종빈은 다시 한 가지 제안을 덧붙입니다. 바로 곽종길과 조직 내에서 가장 친밀했지만 사건 당일에 현장에는 없었던 유덕희 역시 죽여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결국 이들은 유덕희를 아지트로 불러들입니다. 유덕희는 친구의 시체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죠. 이순철은 유덕희를 무릎 꿇리고 너도 죽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협조해라 라고 다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곽종길의 시체를 회칼 3개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아지트 화장실에서 산산이 분해하기 시작하죠. 이때 곽종길의 시신이 발견되어도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치아를 모조리 뽑았고요. 손가락의 지문마저 도려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던 유덕희는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먼저 나서서 곽종길의 시체에서 간을 꺼내어 이 사실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다지자라고 하면서 소주와 함께 안주로 나누어 먹습니다. 사람의 간을, 친구의 간을 꺼내서 나누어 먹은 거죠. 이순철과 창종빈, 박재범, 정덕수, 강정숙, 유덕희까지 이들은 자신들이 죽인 곽종길의 간을 나누어서 먹었던 겁니다. 이들의 만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곽종길의 시체를 11개의 봉투에 나누어 담은 뒤에 차량에 싣고 오후 3시경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산림욕장 부근의 야산으로 이동을 해서 구덩이 3개를 파고 유기합니다. 해당 산림욕장 관리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곳은 가로등도 없고 비포장 도로의 산길이라 찾는 사람이 드문 곳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들은 곽종길의 시체를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려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검거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곽종길의 간을 나누어 먹으며 비밀을 맹세하자라고 했던 유덕희의 자수 때문이었습니다. 유덕희는 영웅파 조직원들을 안심시킨 뒤에 범행 5일 만에 서울지검 특수부를 찾아가 자수를 합니다. 물론 영웅파 조직원들은 10월 29일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모두 검거가 되었죠. 당시 이들의 아지트에서는 펜싱 칼과 장검, 야구방망이, 망치 등의 흉기와 애나와 달라와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후 이들은 법원에서 이순철은 사형, 박재범과 창종빈은 무기징역, 그 후에 창종빈은 자살했다고 해요. 그리고 정덕수는 25년, 또 자수했던 유덕희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나머지 조직원 2명이 더 있었지만 그들은 사건 당일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살인과 인육사건 등에는 연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해서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듯 했던 사건은 10년의 세월이 지나며 다시 한번 수면에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순철이 재심을 요구한 거죠. 창종빈이 자살을 하면서 자신의 절친 이순철을 위해서 사실은 자신이 보스고 이순철은 바지 사장에 불과하다라는 진술과 함께 이순철의 사형을 면하게 해달라는 유서를 남겼던 겁니다. 이순철은 이 창종빈의 유서를 증거로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창종빈에게 진 빚이 많아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순철을 감싸기 위한 창종빈의 거짓 증언이라고 간주를 해서 재심을 기각했죠. 그나마 사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순철 역시 현재는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폭과 다른 그냥 범죄 집단일 뿐입니다. 가장 큰 수입은 보험 사기였고요. 조직을 위해서라면 조직이라면서 위아래의 어떤 위계질서 같은 것도 없었고 그로 인해서 같은 조직원을 살해하고 그 간을 나누어 먹는 등의 만행을 저지른 그저 돈에 눈이 뒤집힌 찌질한 하이에나들이었던 겁니다. 비슷한 부류인 지존파나 막가파가 그랬듯이 이들 역시 그저 또 다른 쓰레기 집단이었고요. 이들을 여전히 살려두고 있는 법 집행부에게 뭔가 빠른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